네, 안녕하세요. 리플란테이션 할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즘 임플란트 성공률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5년 성공률 96에서 98%, 10년 성공률 95%. 정말로 높은 성공률을 자랑을 하는 시대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에게 임플란트 심으시면 10년 정도는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자, 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환자들에게 임플란트의 치료율, 즉 페네스트레이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임플란트가 많이 심겨지다 보니까 이 문제도 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좀 심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이제 임플란트 페일은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숙명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막테이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서 매년 20만에서 25만 개의 임플란트가 페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회가 되어서 번역을 한 책인데요. 전 세계에서 이제 임플란트의 대가분들이 모이셔서 같이 쓴 임상 임플란트라고 하는 교과서입니다. 뭐 사이너스라든지 ARP라든지 즉시식립 정말 다양한 분야의 최신 지견들이 이 책에 모여 있었는데 목차를 쭉 보고 번역을 하는 과정 중에 의외로 리플란테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출판사에서는 이런 요청을 했겠죠. 리플란테이션도 좀 언급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아마 저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리플란테이션에 대해서는 쓸 게 없네요. 아, 왜 그러시죠? 네, 저는 페일을 안 하거든요. 뭐 이런 글쎄요, 허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책에서 빠진 건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이 거대한 대가분들도 페일을 정말 안 하는 것일까? 글쎄요,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도 분명 한두 개 정도는 페일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막테이 교수님이 역시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Skeleton in the closet. 누구나 자신의 옷장 안에 해골을 감춰두고 있다. 즉 말은 하진 않지만 우리 모두가 겪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임플란트 페일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임플란트를 연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이 보존과에서 엔도 치료하는 경우에는 엔도가 성공적으로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엔도의 페일도 분명 발생을 하겠죠. 이 엔도 페일 이후에 리엔도를 할 경우에 성공률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리엔도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다양한 데이터가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리플란테이션은 글쎄요, 그렇게 많은 연구들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죠. 한 10년쯤 전에 한국에 내원하셨던 우리 카다르폴리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페림플란타이티스, 지금 공부하기가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왜냐? 논문이 많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들 이제 농담처럼 웃고 말았는데 이제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 관련된 논문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연구가 많진 않지만 리플란테이션에 관련된 논문 아마도 지금 읽고 정리하기가 딱 좋은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논문이 많지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그래서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좀 더 알고 싶고 예지성 있는 치료를 하고 싶은데 글쎄요, 근거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그나마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리플란테이션을 한 자리에 계속 반복적으로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성공률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왜냐? 다들 상상하시는 것처럼 대부분 심각한 본로스로 인해서 프랙처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제거했을 것이고요. 그 과정 중에 각화 점막들이 상실이 됐을 거고 또 여러 번의 수술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스카티슈가 형성이 돼서 수술은 점점 어려워질 거고 또 수술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환자의 통증도 점점 더 커지겠죠.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환자와의 라포 그리고 어떤 신뢰의 붕괴입니다. 한 번 성공해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고가의 진료를 계속 도전을 하는데 성공률이 높지 않다. 사실 성공률이 점점 떨어지는데요. 나중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환자와의 관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많이 좀 고민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임플란트를 실패한 후에 그 자리에 다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환자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떤 근거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란테이션 할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했던 말로 유명하죠. 정신 나감, 미친 짓이라 함은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플란트가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겠죠.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한 해결은 하지 않고 또 임플란트를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심으면서 이번에는 성공하겠지 라고 기대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미친 짓이다 라는 좀 과감한 발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임플란트를 빼고 새로 리플란테이션에 대한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거죠. 많은 논문들이 대개 이러한 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인 원인, 치태, 치석 제거가 잘 안 되는 세균성 감염에 의한 생물학적 원인 가장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재료의 물성이라든지 기계 역학적인 문제로 인한 미케니컬한 문제, 또는 이것 때문에 굳이 임플란트를 빼야 되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심미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러한 원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류의 루징이나 아니면 스크류의 파절과 같은 이러한 프로스테틱, 보철과 같은 원인 등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들을 해결해야 두 번째 심을 때 성공률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논문을 찾아보면은 리플란테이션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답이 많지는 않습니다. 논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저희 이제 브레네막 교수님께서 참여했던 1981년도의 논문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 프로토콜이죠. 임플란트를 실패했다. 그럴 경우에는 플랩을 열고 임플란트를 제거한 뒤에 수술 부위를 1차 봉합을 해라. 그리고 9개월에서 12개월, 거의 1년 가까이를 기다린 뒤에 새로운 임플란트를 다시 심어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다들 이러한 방법으로 리플란테이션을 하셨었겠죠. 세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임플란트 표면도 개선이 되었고 수술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굳이 우리 브레네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대신에 기존 직경보다 좀 더 크게 드릴링을 해서 큰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기존에 탈이 났던 그 스레드 부위가 드릴링으로 갈려 나가고, 혹시 연조직이 끼어 들어왔더라도 그 부분도 다 통째로 제거가 되니까 프레시한 본에 심을 수 있다. 그래서 굳이 1년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논문들에서는 리플란테이션에 달리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사실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나마 언급하고 있는 것이 똑같은 실수를 2번, 3번 반복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시되고 있는 이 원인들, 가장 큰 원인들 3가지 캐터고리 얼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 팩터입니다. 의외로 많은 환자분들이 브럭시즘을 갖고 있죠. 강한 교합들, 그리고 측방력들, 임플란트가 취약하고 파절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이 없이 또다시 임플란트를 반복해서 심는다는 것, 인세너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심각한 흡연입니다. 요즘에는 전자담배도 나오고 해서 좀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역시 많은 논문들에서 많은 학술적인 근거들이 이 흡연과 임플란트 실패에 밀접한 관계를 여전히 지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점점 더 많은 논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치주염. 예전에 치주염을 갖고 있었고 계속 이러한 치주염들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라면 치주염에 대한 처치가 없이는 앞으로 계속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캐터고리는 로컬 팩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페이션트 팩터는 약간 시스테마틱한 부분이라고 하면, 로컬 팩터는 국소적인 부분이죠. 임플란트가 실패한 부위가 만일에 골질이나 골량이 부족하다, 내지는 그 부위에 심각한 감염, 특히 엔도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면은 지금 임플란트를 다시 심더라도 향후에 레트로그레이드 페리임플란타이티스와 같이 에이펙스부터 쭉 거꾸로 올라오는 문제들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상하게 임플란트를 심었거나 또 하하게 구치부에 심었거나, 그래서 이러한 부위에 따른 로컬 팩터도 역시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캐터고리입니다. 이거는 좀 인정하기는 싫을 수 있지만 서전 팩터죠. 술자의 문제도 분명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경험이 부족한 술자일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문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술자가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임플란트의 실패율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한 환자에게 한 번의 수술에 너무 많은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 역시 임플란트 실패의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컨트롤해야 리플란테이션 시에 성공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크게 말해서 세 가지 3P를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Poor patient, Poor implant, 그리고 Poor surgeon. 이 세 가지의 원인을 반드시 컨트롤을 해야 리플란테이션의 성공률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두리뭉술한 이야기 말고 정말로 리플란테이션에 대한 좋은 논문들이 없을까? 오늘 집중적으로 딱 4편의 논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논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리플란테이션에 대한 논문들이 이스라엘에서 집중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2007년도에 그로스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쉬바 메디컬 센터에 계신 분께서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약 6년 정도에 걸쳐서 1387개의 임플란트들을 쭉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96개의 임플란트가 페일을 했고요. 다시 심으시죠 라고 권장을 했는데 96개의 임플란트는 모두 다 재식립하지는 않았고 31개의 임플란트만 재식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지켜보기로 한 거죠. 제거 후에 식립한 시기는 평균 6개월입니다. 물론 발증도 있었고요. 2년 동안 기다렸던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평균 6개월 뒤에 임플란트 페일 후 재식립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약 4년 정도까지 팔로우업을 쭉 했더니 결과적으로 9개가 실패해서 71%의 성공률을 자랑을 하게 됩니다. 글쎄요, 높다고도 할 수 있고 낮다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두 번째 심어서 또 실패한 거니까 71%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이 논문에서 그로스만은 이러한 임상적인 꿀팁을 제공을 합니다. 리플란테이션 시에는 반드시 그 사이트를 잘 소파하고 기존 임플란트보다 좀 더 굵은 직경을 심고 기존 임플란트보다 개선된 표면, 즉 스무드 서피스가 아닌 러프 서피스와 같은 임플란트를 식립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에게 경고를 합니다. 다시 식립한 임플란트는 분명히 처음에 실패한 원인 중 하나에 또다시 노출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원인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해 이스라엘에서 텔아비브 대학에서 비슷한 연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페일한 임플란트 개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292개의 페일한 임플란트를 가지고 이 향후에 어떻게 성공률을 갖는지를 봤는데 292개의 임플란트 중에 74명은 환자분들이 다시 심으시죠 라고 했을 때 안 심는다고 거절을 하셨고요. 120명의 환자분은 네, 심겠습니다라고 심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비교한 재미있는 연구인데요. 그 표를 좀 보면은 의외로 저희가 좀 끄덕끄덕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스터디 그룹, 아까 말씀드렸던 임플란트가 실패한 다음에 다시 심으시죠 라고 했을 때 네, 다시 심겠습니다 라고 해서 심으신 분들이에요. 자, 보시면은 early fail, 초기에 임플란트 보철 올라가기 전에 페일한 경우에 환자분들의 재식립이 77%, 그리고 late fail에 관련된 경우는 46%입니다. 무슨 말이냐? 임플란트가 초기에 페일을 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의 재식립 동의율이 높아져요. 아직 보철도 올라가지 않았는데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 네, 할게요 라고 용기를 낸다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보철이 올라가서 몇 년 씁니다.
그리고 나서 페일을 하게 되면은 동의율이 50%까지 떨어진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저희가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철을 몇 년 쓴 뒤에 재식립을 하게 되면은 그때의 환자는 상황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이 임플란트를 사용한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로스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표 2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스터디 그룹, 즉 임플란트를 다시 재식립하신 경우에 마이너 본로스는 50%, 반면에 시비어 본로스는 6%입니다. 컨트롤 그룹, 안 심으신 분들 한번 볼까요? 안 심으신 분들은 13%, 그리고 시비어 본로스는 43%, 전혀 반대의 결과를 보이죠. 아무래도 본로스가 심한 분들은 동의율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심겠다고 하신 분들은 본로스가 적은 분들이 많다는 그런 재밌는 사실이죠. 어쨌건 임플란트를 한번 페일하고 다시 심게 되면은 비용이 아무래도 조금 더 들 수밖에 없고요. 환자분들은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야 되니까 통증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이에 환자분들의 연령이 증가해 있고, 또 결과적으로 환자 연령이 증가하다 보니 치유 기간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몇 년 쓰지는 못했습니다만 좋지 않은 치주 구강 위생 관리로 임플란트가 이게 통째로 빠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골 조금 이식하고 임플란트 심어서 저희가 다시 재시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임플란트가 누가 보더라도 심각하게 본로스가 많고요. 이 자리에 나중에 다시 임플란트를 심으려면은 골이식, 수직적 골이식, 어쩌면은 상악동 거상술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철과에서 저 임플란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크라운을 제거하다가 그냥 너무나도 손쉽게 임플란트가 통째로 떨어져 나온 케이스입니다. 뒤쪽에 있던 임플란트는 프랙처가 됐기 때문에 제가 트레핀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거해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시비어 본로스가 올 수밖에 없죠. 자세히 보시면은 상악동과 천공까지 발생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환자분에게 네, 다시 한번 심어보시죠 라고 했을 때 환자분들의 동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리플란테이션의 어려움이죠. 많은 환자분들이 임플란트가 실패했을 때 나는 여기에 다시 시간과 비용을 들일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27%의 환자가 재식립을 거부했다라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실패의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차라리 조금 빨리 호플리스로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재식립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들에게 논문의 저자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온 세 번째 논문입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막테이 교수님이 역시 논문을 쓰셨는데요. 이스라엘의 글쎄 유대인들의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이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성함으로써 끊임없이 더 좋은 치료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이 민족의 좀 특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움 없이 자신들의 잘못된 데이터들을, 좀 부끄러운 데이터들을 가감없이 공개하고 있죠. 막테이 교수님도 숫자는 좀 적습니다만 임플란트를 페일을 했습니다. 79개의 임플란트, 그리고 거기서 리플란테이션을 진행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13개의 임플란트가 실패했습니다. 성공률은 83.5%. 자세히 보니까 임플란트의 길이가 평균 12mm, 그리고 두께가 4mm 정도 되네요. 그리고 약 9개월 정도 임플란트를 쓰다가 페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빨리 조기에 탈이 많이 난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좀 있으면 좀 더 빨리 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논문에서 막테이 교수님은 제안을 합니다. 논문의 통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DB가 필요한데 정말 리플란테이션에 대한 좋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수십만 개의 임플란트 식립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천 개의 리플란테이션 데이터가 있어야 진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거라고 제안을 하는데 2008년 이 당시만 해도 데이터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좀 지났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제 네 번째 논문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고요. 7년 동안 5,500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3,500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명의 서전이 수술을 했고요. 임플란트도 섞여 있지 않고 오로지 러프 서피스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사실은 필요했던 거죠. 2019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저자 이름이 조금 재밌는데 일본 분이신 것 같은데 아가리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께서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보니까 숫자가 너무너무 좋고요. 재밌는 거는 한 번 실패하고 심고 그 다음에 또 실패하면 또 심고 해서 최고 3번까지 리플란테이션을 하고 그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임플란트를 5,500개를 심었고요. 그 중에서 252개가 페일을 했습니다. 그 페일한 부분들 중에서 임플란트를 177개가 환자분이 동의하셔서 재식립을 했는데 아쉽게도 40개가 페일을 합니다. 성공률 77%죠. 그리고 나서 페일한 임플란트 40개 중에서 그 중에 22개를 다시 재식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개가 페일해서 성공률이 73%로 떨어집니다. 그 22개의 페일한 임플란트 중에서 2개를 재식립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페일함으로써 3번째 리플란테이션의 성공률은 50%까지 떨어지죠. 결과적으로 그래프는 계속 77, 73, 50까지 쭉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환자분들에게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생긴 겁니다. 한 명의 서전이 계속 반복적으로 비슷한 임플란트를 심어서 저희들한테 좋은 데이터를 제시해 준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표를 보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얼리 페일의 비율이죠. 첫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의 페일을 보면은 얼리 페일이 84%입니다. 근데 임플란트가 실패하고 다시 심었더니 얼리 페일이 90%로 증가합니다. 페일하고 두 번째 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리 페일이 100%. 또 페일하고 다시 심었더니 얼리 페일이 100%. 즉 얼리 페일의 빈도가 점점점 올라간다는 뜻이죠. 얼리 페일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리플란테이션 시에 만에 하나라도 심었는데 일단 보철이 올라갔다. 저희는 일단 안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떠한 위안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임상에서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유달리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메디칼 영역에서는 이거를 클러스터 이펙트, 특정 환자군에 집중되는 효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임플란트 페일 역시도 특정 환자군에게서 집중하는 클러스터 이펙트가 발생을 합니다.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골질이 안 좋다거나 담배를 집중적으로 많이 피는 그런 분들 아니면은 치주치료가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 두경부에 방사능 치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임플란트가 테이퍼드 형태가 아닌 실린더 형태였다거나 그리고 한 환자에게서 임플란트가 너무 이렇게 몰려가지고 식립된 경우에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결과적으로 클러스터 이펙트는 확률의 게임입니다. 만화 혹시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는 캐릭터겠습니다만 명탐정 코난 그리고 소년탐정 김전일 만일에 여러분이 기차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 기차에 손님이 딱 3명밖에 없어요. 한 명은 저고 나머지는 코난이고 김전일이다. 그러면 확률상 오늘 밤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저분들은 가는 곳마다 살인사건이 생기니까 확률의 게임이죠. 특정 환자군에게서 페일이 많이 생긴다면은 그 환자분들은 리플란테이션 시에도 결과적으로 페일을 또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계속 임플란트 치료한다는 것 어쩌면 무모한 짓일 수도 있는 거죠. 이 논문에서 나름대로 빅데이터 10,000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무려 한 30년 가까이 팔로우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620개가 페일을 했고요. 그 620개의 페일을 자세히 봤더니 숏 임플란트도 있었고 환자가 너무 많은 나이가 많으시다거나 아니면 스무드 서피스가 있다거나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계시거나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620개 중에서 330개의 페일이 놀랍게도 67명, 즉 전체 환자의 5%에서 몰려서 나온 겁니다. 숫자를 보시면 상당히 충격적이죠. 30년 동안 임플란트 심었는데 지금까지 페일한 환자의 절반이
5%의 환자에게서 몰려서 나온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이 5%의 환자에게 임플란트를 안 심었었다면 저의 성공률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클러스터 이펙트, 임플란트를 계속 실패하게 만드는 무언가 원인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주의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의 제거에 대한 임상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미 임상적으로 성공적으로 다들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임플란트를 제거한 이후에 한 가지 임상적인 노하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오픈 힐링 ARP입니다. 발치 후에 치조제를 보존하는 술식을 알베올라 리치 프리저베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저는 오픈 힐링 테크닉을 즐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구별해야 될 부분은 오픈 힐링과 오픈 멤브레인이죠.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은 녹지 않는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거죠. 반면에 제가 선호하는 테크닉은 콜라겐과 같이 흡수가 될 수 있는 흡수성 멤브레인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오픈 힐링 테크닉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14번 치아가 심각한 치주염으로 내원을 하셔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버컬 링구얼 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발즉 불가능하죠. 기다렸다가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버티칼 오그멘테이션이 필수적인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소프트 티슈가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탈단백 우고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노출시킨 다음에 히든엑스라고 하는 수처를 이용을 해서 오픈 힐링 ARP를 진행을 했습니다. 술 후 사진 보시면은 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기다리면은 이러한 양질의 각화치은이 만들어져서 오십니다. 물론 플랩리스 임플란트 가능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던 중이어서 이 부분은 이제 판막을 열어서 골질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판막을 열고 보시면은 상당히 괜찮은 골들이 재생이 되어 있죠. 물론 풀 드릴링 하게 되면은 고정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단계 언더 드릴링 하시면 더 좋은 고정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2달 정도 기다렸다가 보철이 들어가면은 성공적으로 임플란트 치료가 완료되고 무엇보다 뼈도 좋고 오픈 힐링을 했기 때문에 각화치은도 좋아져 있는 일거양득의 치료 결과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러한 테크닉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도에 저널 오브 클리니컬 페리돈톨로지라고 하는 저널에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이후에 저희가 사용한 특별한 테크닉에 대해서 히든엑스 수처라는 이름을 지어서 많은 선생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료가 빠져나오지 않고 오픈 힐링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술 부위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좋은 테크닉이죠. 임플란트를 제거한 이후에도 리플란테이션을 염두하고 있을 때 동일한 방법 사용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오픈 힐링 ARP 테크닉 보여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가 2개가 있었고요. 하나는 그냥 빠졌고 앞에 거는 어쩔 수 없이 트래핀벌을 이용을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술 후 결과 보시면은 정말로 무언가 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죠. 자, 이때 오픈 힐링 ARP 들어갑니다. 콜라겐이 섞여 있는 봉그래프트 시행하시고요. 콜라겐 멤브레인 피게한 후에 히든엑스 수처로 수술 부위를 마무리합니다. 약 2주 정도 있다가 재내원하게 되면은 이미 상피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요. 3개월에서 4개월 뒤에 치유를 위해서 내원하시게 되면 이렇게 두툼한 좋은 각화치은이 재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힐링, 주변으로부터 상피와 각화치은들이 이주했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서 플랩리스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바쁜 임상 중에 플랩을 열고 꼬매고 할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판막을 열어봅니다.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그 거대한 디펙트들이 이렇게 좋은 뼈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당연히 임플란트 아무런 문제 없이 추가 GBR 없이 심으실 수 있고요. 봉합해서 마무리하게 되면은 두툼한 뼈와 좋은 각화친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마 이 임플란트의 실패는 이제는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임플란트 제거 후에 성공적인 리플란테이션을 위한
임플란트 ARP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의 이름을 세컨 찬스 ARP, 두 번째로 다시 기회를 주는 그러한 ARP다라고 해서 스카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뭐 아주 이름이 널리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좀 잘 날 수 있는데요. 스카프는 바로 이 지리학적으로 이렇게 땅이 움푹 꺼져 있는 부분을 스카프라고 부르는데, 임플란트 제거하고 나면 이런 형태의 골 많이들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카프 부위에는 스카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저 나름대로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뭐 이러한 케이스의 증례들은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익스터널 임플란트 제거하고 정말 거대한 시비어 본로스가 있는 부위에 물론 뭐 발측하고 GBR하고 가능합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의 만의 처치로 스카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익스터널 임플란트로 실패했다면은 그게 원인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하에 이번에는 한번 티슈 레벨 임플란트로 문제를 막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티슈 레벨 임플란트로 성공적으로 수복을 했던 그러한 증례입니다. 예전에 임플란트를 심고 심각하게 본로스가 왔습니다.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빼고 나중에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물론 가능합니다만 스카프, 세컨 찬스를 주자는 거죠. 빼고 그 자리에 뼈 채워놓고 오픈 힐링으로 마무리합니다. 나중에 임플란트 심어진 모습도 보이는데요. 임상사진은 이렇습니다. 자, 약 2주 후에 보시면은 아직 완벽한 치은 피개는 안 일어났습니다만 판막을 4개월 뒤에 열어보시면은 꽤 좋은 골이 확인이 되고요. 임플란트 한 단계 언더 드릴링에서 좋은 고정 얻고 마무리하시면은 자, 양쪽 모두 ARP와 스카프를 한 부위인데요. 보철 후에 한 2년 정도 사진 보시면은 전부 다 임플란트 상방까지 뼈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ARP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임플란트가 됐건 치아가 됐건 발치 후에 발거 후에 간단하게 고리식하시고 나중에 임플란트는 플랩리스로 손쉽게 심으시고 향후 버티컬로 뼈가 자라 올라오는 것까지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치료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ARP 후에 임플란트의 식립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단국대 치주과에서 분류한 이 분류에 따르면은 ARP 부위에 임플란트를 퐁당 심는 거를 타입 1, 임플란트 전체 길이의 25% 이내가 하방에 잔존골에 인게이지 시키는 거를 타입 2, 그리고 50% 이상, 25% 이상을 인게이지 시키는 걸 타입 3라고 했을 때 사실 타입 3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타입 1과 2가 이제 흔한 경우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떠한 임플란트가 오래 갈 것인가? 저희가 약 6년 내지는 7년 정도의 팔로우업 결과에 따른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하방에 있는 잔존골에 1mm라도 임플란트가 인게이지가 될수록 임플란트의 페일에 관련된 레이트가 30%씩 줄어들게 됩니다. 즉 1mm에 30, 2mm에 60, 3mm에 90까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니까 ARP 후에는 어떻게든 하방 잔존골까지 임플란트 드릴링을 하셔서 그쪽 부분에서 고정을 좀 얻어주시면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언급을 살짝 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페이션트 팩터도 얘기했고요. 로컬 팩터도 이야기했고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모두가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하죠. 바로 서전 팩터, 술자의 팩터입니다. 스웨덴의 알브렉슨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술자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임플란트의 성공률은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녀 사냥이 될 수도 있지만 재밌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200개 이상 심은 10명의 서전에 만여 개의 임플란트를 쭉 팔로우업을 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고 서전 1, 2, 3, 4, 5 해가지고 10번까지 쭉 봤더니 몇 명의 서전에게서
임플란트 페일이 조금 많은 것이 보입니다. 2번, 4번, 9번. 글쎄요. 저분들이 뭐 흔히 말하는 신의 손, 곰의 손 뭐 이런 거의 차원일까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을까요? 물론 논문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정말 많은 팩터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전신질환, 그다음에 골질,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 특히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서 실패율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점점 우울증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해서 세로토닌 재흡수를 막는 약물들이 많이 처방이 되는데 이게 임플란트의 실패율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시킨다고 해요. 따라서 조심스럽게 스크리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자 팩터를 자세히 보면은 4번 술자에게서 유달리 실패율이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 못해서가 아니라 자세히 보시게 되면 골질, 골양이 전부 다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았고요. 특히 임플란트를 스무드 서피스 임플란트를 90% 가까이 쓰셨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고수, 원로 교수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쉬운 케이스가 리퍼가 안 되는 거죠. 죄다 어렵고 힘든 케이스, 그리고 예전에 썼던 스무드 서피스 임플란트를 즐겨 쓰시다 보니까 그래서 실패율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논문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저희가 끊임없이 임상에서 많은 진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술식, 내가 잘하는 술식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체크리스트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2명의 유명한 대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은 이작 펄먼, 바이올린의 대가시죠. 이분은 연주 때마다 사모님께서 꼭 공연에 참여를 하신 다음에 공연 후에 코칭을 해주신대요. 여보, 이 악장 앞부분 들어갈 때 조금 머뭇거리던데 거기서 좀 더 빨리 치고 들어가는 게 어때? 고마워 여보. 이러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받으신대요. 골프의 신이죠. 타이거 우즈. 이 사람한테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지만 타이거 우즈 역시 스윙 코치가 있어서 머리가 들리고 도는 것을 막아주고 해서 끊임없이 발전을 한다는 거죠. 치과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술식에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과정 중에 분명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코칭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 책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페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인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아서 그리고 손이 좋아서 정말로 그러한 길을 안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길들이 발생을 한다면은 겸손하게 내 술식 중에 내가 쓰는 재료 중에 그리고 나의 환자에게서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좀 더 좋은 진료 그리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좋은 진료를 많이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리플란테이션 시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